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만큼은 이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함부로 앞을 내다보면 안 되는가 봅니다. 정말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서로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네요. 제 사연이 청취자분들께도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사연이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길에서 흔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설문지를 건네길래 해줬거든요. 다 작성한 후 인사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서 2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거절하기 좀 그래서 받아줬는데 남편이 주는 관심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해서 나중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등하게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 잘 맞아서 결국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요. 시부는 삼겹살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시모는 보험 설계사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부모님과 나이대가 비슷하신데도 여전히 일을 손 놓지 않고 있는 시부모님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빠랑은 아예 연락이 안 되었고, 엄마는 제가 주는 생활비로만 지내고 계셔서 혹시라도 남편 집안에서 우리 집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저희 집안에 대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엄마랑 이혼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도박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빠 빚 때문에 파산하게 된 우리 집을 저랑 엄마랑 아등바등 살면서 가세를 일으켰다는 것도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부모님 오히려 거저 먹으면서 자란 젊은이들을 더 싫어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잘못되었다면서 젊을 때부터 이것저것 부딪혀보고 산 사람들은 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는데 그건 나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야. 남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형편을 알고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줬어요. 남편 말로는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한테 미리 언지를 했었대요. 근데 시부모님도 저희 집안 사정 알면서 오케이 했다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뵀는데 시부모님은 정말 저에 대해 무례한 질문 하나 없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후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결혼에 별 문제 없을 줄 알고 직진만 했어요. 분가로 신혼을 시작했고 혼수랑 예단은 남편과 상의해서 서로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저희들의 결정을 시부모님께서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신혼살림을 하나씩 구입하는 재미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시부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 돈을 들고 튄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은 대학생 신분이라 하대요. 사실 CCTV로 충분히 그 도둑놈을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가 오죽 상황이 어려웠으면 돈을 훔쳤겠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도둑놈이었지만 그동안은 가게 일을 착실하게 해낸 착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면서요. 그 총각이 아무리 착하면 뭐해요? 결국 남한테 피해를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자기 형편 어렵다고 남의 돈 막 훔쳐가면 되나? 자기가 돈 벌어먹기 힘든 줄 알면 남의 집 사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걔는 뭐 돈 들고 튀면서 마음이 좋았겠어?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다만 앞으로 일이 걱정이네. 일손이 하나 모자라서 말이야.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하자니 오늘 같은 사고가 안 날 거란 보장도 없고 걱정이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시부의 인품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신고해서 혼쭐을 내줬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분명 시부를 좋게 봤어요. 그 일로 인해 시부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다고 고민을 하시길래 저 또한 시부의 걱정을 함께하며 요즘 세상 각박한 걸 대신 욕해드렸죠.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시모가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시부를 걱정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시부모님을 향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세아가 그러지 말고 네가 일 그만두고 시애비 가게에서 일하는 거 어떠니? 우리가 월 200만 원은 챙겨줄 테니까 직원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은 팍팍할 거 아니냐.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시모가 제게 이 말을 하자마자 뭔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르바이트가 안 구해진다고 고민을 하셨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신원 확실한 저를 설득시켜서 싼값에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친가족이랑 사업을 해도 싸우기 마련인데 시댁이랑 일을 하면 얼마나 말 못할 고충이 많겠어요. 모든 며느리가 멍청한 게 아니라면 시모가 선심 쓰듯 던진 제안이 얼마나 부당하고 수상쩍은 조건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 직장에서 세후로 300만 원 가량 받고 있었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고민했을 텐데 200만 원이라뇨. 가족이란 이유로 200만 원 주면서 얼마나 사람을 굴려먹으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노력해서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좋고 제 청춘 바쳐 일군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관두고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삼겹살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혹하는 구석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표정을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님, 저는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무직만 반평생 해왔던지라 가게 일머리는 없어요. 저보다는 빠릿빠릿한 학생들이 좋을 거예요. 일은 배우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지 뭘. 식구가 곤란하다고 하면 돕고 그럴 줄도 알아야지. 우리 가게가 커지고 장사 잘 되면 결정적으로 너희한테 좋은 거잖아. 다 너희 물려줄 유산 될 건데. 안 그러니 아들? 저만 이 대화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시모가 묻는 말에도 그저 어깨만 으쓱이며 남일인 듯 방관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눈빛으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쏘아대면 남편이 그제야 자기 생각을 툭 꺼냈는데요. 당신 어릴 때부터 굳은 일 많이 하고 자랐을 거 아니야. 식당 일도 곧잘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달이라도 해보고 결정하던가.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굳은 일을 언급하자마자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전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젊은이들은 자기도 그렇고 시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 말이 설마 시부 가게 일 도울 며느리를 찾기 위해 떠봤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배신을 느꼈어요. 순간 그 식사 자리가 호랑이 굴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헤쳐나갔어요. 할 수 없이 최대한 시부모님의 마음이 안 상하게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게 힘드신 거 이해하겠는데 제 일을 그만두고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저한테는 제 직업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앞으로 승진도 앞두고 있고 월급도 계속 오를 거라서요. 그리고 제 나이에 200만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집 며느리 볼품 없다고 욕할걸요? 어머, 참나. 낱말하는 걸 뭘 그리 신경 쓰니? 200만 원만 준다고 해서 그러는 거냐? 그럼 220만 원은 어떠니?
직장 다니는 거랑 똑같이 받을 거면 우리가 가족한테 왜 도와달라 하겠어. 싸게 일 시킬 수 있는 학생들 쓰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싸게 일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나가는 직장 내려놓고 그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화를 하다 보니 내몰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시모의 말을 좀 냉철하게 받아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시모가 제 태도에 화가 난 상태였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시부도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주방으로 가버리고 시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제야 저는 말실수를 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밥 먹기 바빠 보였어요. 시부가 남긴 밥까지 가져가선 혼자만 속 편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저희 그만 간다고 하는데도 시부모님은 조심히 가라고 대답만 했지 나와보질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토라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선심을 보일 순 없었어요. 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 불판 닦는 일을 하는 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한 걸로 모자라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던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더 죄인이 됐어. 내 입장에 서서 얘기해줬으면 좀 좋아? 당신이 생각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지 않았어? 무리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직장이란 건 언젠가 은퇴가 있기 마련인데 사업은 내가 죽기 전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일 못하게 되면 그 사업 우리 물려준다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잘 보여놓으면 좋지 뭘 그래. 그래서 당신도 내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 포기하고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 가게 물려받을 거니까. 이유가 그거라면 어머님 아버님도 좀 너무하시네. 멀쩡한 아들 놔두고 왜 남의 집 자식한테 직장을 관두라고 한대? 너랑 내가 남이냐? 아무래도 부모님이 기성세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지. 나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아들 선호한 마음 존중해주고 싶어. 부모님한테 자식은 나밖에 없잖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 안 되는 상식을 밀어붙이는 건 제겐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엄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옛날 방식 고수하면서 아들은 한자리 하면서 커야 된다는 시부모님 사상에 손뼉 맞춰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야말로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던 날이었네요. 어쨌든 제가 시부모님께 직접 안 된다고 거절을 했으니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삐쳤던 시부모님의 마음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좌시했던 거였어요. 그날이 있고 무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시부모님은 저를 대면대면하였어요. 시모는 대놓고 제게 감정 상했다는 걸 차가운 말투로 표시했고 시부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걸었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시부가 원래 저를 딸처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거절했다고 저를 4개월째 투명인간 취급하시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저 또한 표정에 곤란함이 그득할 때면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마주칠 때마다 꼭 가슴 후벼 파는 말을 한마디씩 툭 던지셨어요. 너도 참 독한 편인가 보구나. 가족일 좀 도와주면 될 걸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분 상해 있으면 젊은 네가 먼저 다가와서 좀 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랑 이렇게 지내는 거 불편하면 내 제안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니. 네? 아직 아르바이트 안 구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제 생각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백날 첫날 기다리고 여쭤보셔도 만족스러운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구하세요. 너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당분간 이 집 문턱 넘는 일 없도록 해라. 아무래도 내가 한동안은 네 꼴 보기 싫을 것 같다. 그래도 시부모님 기분 풀어주고자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을 찾아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부모님께 반감을 샀던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먼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말해주길 기다린 것 보면 저를 볼 때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님이 주는 압박과 눈치는 점점 더 심해져서 저 결국 시모 말대로 시댁 가는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발길을 뚝 끊게 되었어요. 시댁과 화해를 하고 싶지만 당장은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들께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저도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시댁 행사는 가야 하잖아요. 제가 명색의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이 꼴 보기 싫다 했다고 시부모님 생신까지 안 챙기면 얼마나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겠습니까? 시부 생신이라서 마침 시부가 좋아할 만한 선물 사주며 기분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회사 반차까지 내면서 백화점에 가 신중하게 시부의 선물을 골랐어요. 남편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용돈 주면 된다고 하길래 그건 뭔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생신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여전히 제 눈은 잘 안 마주쳤지만 저더러 왜 왔냐고 타박하지도 않았고 시모 일을 도와줘도 시모가 제게 나무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사 자리에 앉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 자리 앞에서 어김없이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장사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써야 되는 거냐? 하도 금방금방 관둬서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계속 이러면 나도 짜증나서 더는 못해 먹어. 그래도 20년을 넘게 해왔는데 사람 안 구해진다고 그만두면 씁니까? 우리가 아들을 몇 명 더 낳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럼 전업주부 하는 며느리 들이면 딱 좋았을 텐데. 시부모님이 저를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들어도 저를 공략하는 대화였기에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었어요. 저한테 자꾸 거절당하는 시부모님 마음 안 좋을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절해야 하는 제 마음 또한 시부모님 못지않게 불편하단 말이죠. 너무 가시방석이었던지라 저는 대화 주제를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제가 사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부가 장사한다고 좋은 신발 하나 못 사시는 것 같길래 다른 약속 갈 때 신으라고 구두 한 켤레를 해줬어요. 나름 브랜드 있는 고가의 상품이었죠. 일단 아무리 시부가 제 선물에 마음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활짝 웃는 반응까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고맙다거나 제 눈을 마주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면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선물을 받았으니 그런 작은 반응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제 선물을 받아가고도 열어보지 않고서 그냥 곁에 내려두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의 부풀었던 마음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주었습니다. 요즘 누가 선물을 사니? 그냥 용돈으로 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말 안 들었냐? 우리 아들은 매번 돈으로 주는데. 내가 얘기했지. 근데 와이프가 아빠한테 정성 보이고 싶다고 회사까지 빼고 백화점 가서 준비한 거야. 구두 꽤 비싸던데? 엄청 신경 써서 산 거니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줘. 쓸데없는 곳에 정성 보일 시간에 시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부터 해보면 좀 좋냐. 누가 선물 바랬어?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구두는 무슨 구두? 누구 장사 말아먹으라고. 고사 지낼 일 있나?
내가 이거 신고 놀러 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겠니? 시부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문제 때문에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어요. 제가 시부의 일을 나서서 도와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 이건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시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진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시부한테 매정한 말을 들으니 정말로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먹은 음식을 제대로 체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토를 했는데 역류해서 눈물이 났다기보단 좀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생각할수록 시부모님께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고작 아르바이트 하나 거절했다고 저는 한순간에 시댁에서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바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저를 배려해 줄 생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저랑 시댁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어요. 그때쯤엔 저도 시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가 가벼운 수술을 받는 바람에 시댁 걱정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묻혔어요.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가슴이 아파서 병원 검사를 받고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급전 100만 원가량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제 돈 100만 원을 내줬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니까요. 저랑 남편은 각자 월급을 각자가 관리해서 어디에 쓰던 자유였거든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때그때 반씩 돈 맞춰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엄마 수술비로 100만 원 나갔다는 말은 굳이 남편한테 안 해도 되었는데 그냥 제가 말했습니다. 식구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 건 서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였죠. 남편도 저희 엄마 걱정해주면서 혹시 돈 더 필요하면 보태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 아픈 걸 시모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때가 시부 생신 보내고 시댁을 안 찾아간 지 2개월은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모가 저희 신혼집을 찾아온 겁니다.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가 퇴근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시모를 마주했어요. 그것까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엄마까지 안 좋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모가 찾아온 진짜 목적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시모가 작정하고 제 속을 뒤집어 놓고자 우리 엄마 아픈 걸 언급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볍게 말이죠.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서 딸한테 손을 벌리냐? 보니까 사돈이 딱 지 자식 발목 잡을 사람이네. 그 나이까지 돈도 안 벌고 뭐 했대? 아, 바깥 사돈이랑 안 좋게 이혼했다고 했지? 도박이랬니?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기생충처럼 남편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듣는 앞에서 부모를 기생충이라 표현할 수가 있나요? 시모가 여태 말을 빙빙 돌려서 사람 피말리며 차갑게 말한 적은 있어도 대놓고 사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저렴한 멘트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시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표정을 딱 알아채고는 지금 째려보는 거냐고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돈하는 짓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어? 너 생각을 해봐라. 다른 집 보험사들은 사돈 댁에서 보험 다 들어주고 한다는데 나는 사돈이 땡전 한 푼 없는 사상위 계층이라 도움도 못 받고 서럽지 않겠어? 그럼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어딜 눈을 부라려? 어머님, 그만하세요. 자꾸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도 어머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뭐야? 그래서 나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뭐 내가 쫄 것 같니? 내가 살아온 세월만 60년이 넘는다. 고작 내 나이 반밖에 안 살아본 네가 하늘같이 높은 어른을 협박한다고 그게 먹힐 것 같니? 하긴 어머님 말발이 하도 현란하고 뻔뻔해서 말로는 못 이기겠네요. 근데 다 늙은 몸뚱어리보다는 제 몸이 훨씬 뛰어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무례한 사람한테 말로만 덤빌 생각 없어요. 저는 시모가 앉아있는 가죽 소파로가 가죽 쿠션을 들고 시모의 가슴팍을 빠르게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무방비한 상태로 강하게 맞은 시모가 가슴을 부여잡고 허리를 굽히면서 억소리를 내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손찌검까지 하는 년이었니?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을 때려? 안 아프잖아요. 한 수천 대는 더 맞으셔야 어머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제 기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깔본 것도 반성하실 것 같고요. 얼굴 맞기 싫으면 손 치우시죠.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너 이거 내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절대 그냥 안 넘어갈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준비해놔라. 네, 준비할게요. 그럼 이제 제 어머님도 아니시니까 우리 엄마 모욕한 아줌마 취급해도 되는 거죠? 전 생판 남한테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대로 가죽 쿠션을 시모 얼굴로 날렸습니다. 시모의 가슴팍을 후려쳤을 때보다 훨씬 감정을 담았고 센 힘으로 휘둘렀어요. 그러자 시모가 코를 부여잡더니 아까보다 더 고통스러운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한 대로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쿠션을 치켜들었더니 시모가 저를 밀치고 불이 나게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커질 대로 커졌다는 걸 알았죠. 시모에게 당당히 이혼을 선언했으니 말 그대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남편은 시모의 말만 들었을 테니 시모 편에 서서 제게 항의할 거라 예상을 했어요. 역시나 예상 적중이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성질을 내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코피 터뜨렸다면서?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이 많은 어른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예의라곤 말아먹은 사람이었어? 긴 말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자. 나도 우리 집 비렁뱅이라고 대놓고 비웃는 집이랑은 상종하기 싫어. 우리 엄마더러 기생충이네.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도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욕하는 어머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모시겠어? 남편은 시모가 우리 엄마를 모욕했는진 몰랐는지 제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남편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내가 손찌검 끝까지 참았어야 했냐고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화로 잘 풀면 되는 걸. 당신이 너무 섣불렀어. 우리 엄마 놀라서 알아누웠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이래서 내가 당신은 별로 설득 안 하고 싶다. 내가 사과를 왜 해? 이제 이혼하면 아무짝에 상관없는 사이인데 우리 엄마 아픈 걸로 깔보셨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래. 뭐? 야,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이혼은 무슨 이혼? 그냥 네가 가서 사과하면 다 해결될 문제야. 왜 매번 우리 부모님한테 져주질 않아? 꼭 어른을 이겨먹어야 되겠어? 반대로도 묻고 싶네. 꼭 자식 같은 젊은이를 이겨먹어야겠냐고. 나이 많다고 무조건 배려받기만 원하지 말고 먼저 선심을 보였어야지. 이혼하기 싫으면 어머님 보고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우리 엄마 깔본 것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안 그럼 이혼이야. 남편은 제 말에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마저도 자기 자존심 때문인지 제게 굽히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짜증만 낸 뒤에 돌아서 버리더군요. 이쯤 되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위해 이 집 식구가 되어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랑 찰떡궁합인 줄 알았던 남편이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자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의 6년간 결혼 생활을 마침표 찍게 되었습니다.
시모한테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시골 사는 친정엄마를 서울 집으로 모시고 와 같이 지냈습니다. 엄마가 저를 많이 걱정해줬는데 저는 엄마한테 제가 무슨 이유로 이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댔죠. 엄마랑 지내니까 왠지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려고 어른인 척 했었는데 엄마 옆에선 영락없는 딸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 액수가 커서 이게 뭐지 하고 알아봤다가 우리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아빠 소식은 못 듣고 지냈는데요. 아빠 존재도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식을 알린 아빠 때문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장례식을 해줄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엄마가 아빠의 장례식을 도맡자고 결정 내리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13억이란 사망보험금을 그냥 받기가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빠 3일장을 무사히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황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어요. 이미 13억이라는 보험금 수익자가 된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아빠가 도박을 해서 돈을 딴 적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글쎄 아빠 앞으로 된 땅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것마저 저한테 유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졸지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게 땅이 생기고 억대 자산가 되었어요.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걸 그동안 마음고생한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혼집을 나오고 엄마랑 같이 월세에 살던 저는 엄마랑 둘이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꿈을 생각보다 빨리 이루게 되어 기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저희는 이삿짐 정리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정이 많은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옆집에 자꾸 떡을 갖다 주라고 챙겨주는 겁니다. 엄마,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안 해. 떡 주는 것도 옛날이나 고맙다고 받았지 요즘에는 이런 거 주면 의심만 받는다니까. 저는 2020년대에 떡을 갖다 주러 아파트 이웃집에 들르는 것이 민망해서 괜히 더 엄마한테 투덜거렸어요. 그러니 엄마가 세상 팍팍해진다고 덩달아 팍팍해지지 말라고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떡을 들고 옆집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웬 총각이 한 분 나왔는데요. 출근하는 길인지 가방을 챙겨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총각에게 저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떡을 전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기색을 보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총각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예의상 고마워한 게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입에 물더라니까요. 그리곤 그대로 손으로 들고 먹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희한하게 그 총각이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떡을 주고받았으니 서로 안면은 이미 텄고 그러다 보니 가벼운 대화까지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 뭡니까. 좀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남자 직업이 기자란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구분 없이 특종만 있으면 날아다닌다고 끼니를 잘 못 챙겨 먹더라고요. 제가 떡을 준 날도 12시간 밥을 굶은 상태였는데 마침 우리 엄마가 챙겨준 떡 덕분에 든든했다고 또 한 번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던 저는 엄마한테 옆집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사정까지 말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집에 데려와서 밥 먹이자고 하대요. 그러려고 말한 것 아니었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서 제가 그분께 엄마 말을 전달해 줬더니 사양 안 하고 바로 기뻐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 부지런히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심심하게만 했던 엄마는 옆집 총각 밥 해주는 재미로 살았어요. 본의 아니게 셋이서 겸상하는 날이 들어갔는데 그 정 때문인지 어느 날 기자분이 제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녀잖아요. 저 또한 기자분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이혼녀 꼬리표가 미안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근데요, 당황스럽게도 기자분이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도 제게 고백하는 거라고 엄청 당당하게 말하길래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니 엄마가 알려줬답니다. 저 몰래 총각한테 제 얘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랑 만나보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때문에 민망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기자분이랑 사귀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1년 만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남자친구가 생기고부터는 제 인생에서 아무기나 다름없었던 결혼의 기억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건 겨우 묻어버렸던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다시 생각났을 만큼 당황스러운 사실들이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한다고 연차를 내고 나름 멋을 부리며 들떠있던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매우 익숙한 방향이었고 또 아는 동네인 겁니다. 그때부터 제 눈이 아주 바쁘게 돌아갔어요. 설마 했는데 잊은 줄 알았던 시댁의 흔적이 있는 곳인 거 아니겠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동네는 바로 시부의 삼겹살 가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티를 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봤어요. 그리곤 우연히 전 시부의 삼겹살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내부를 슬쩍 엿봤습니다. 참 타이밍 좋게도 시부가 손님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작작 쳐야지. 손님이 일부러 벌레 넣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매장에 CCTV도 없거든요. 그거 알고서 마음대로 벌레 넣은 거 아니야?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장이시면 빨리 환불이나 해달라고요. 환불 못 해줘요.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올리든가 말든가. 분명 우리가 갖다 줄 땐 벌레 없었다고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손님이랑 싸우고 있는 시부를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성질머리 참 여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쳐다보다가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일부러 덧끌며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부의 행실을 발견한 남자친구가 특종거리 같다면서 가게 입구 옆으로 몰래 숨어서 촬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지시켰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시부가 아닌 시모한테 들키고 만 거죠. 시모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 뭐 하는 놈이냐고 삿대질을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기겁하셨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너 뭐야? 어디서 재수없게 또 얼굴을 비춰? 설마 뒤늦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모의 돌발 행동에 남자친구랑 저랑 시모가 아는 사이라는 걸 눈치채버렸어요. 저한테 대놓고 묻길래 저도 굳이 숨길 필요 없어서 전 시모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대강 우리 사이를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새 남자를 만났네. 거기도 조심하세요. 이 아가씨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야. 만약 이 아가씨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총각이 이 아가씨 친정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정말 비렁뱅이라니깐. 피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땡전 한 푼 없다고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혹시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이라고 속으셨던 거 아니고요? 말도 마세요. 얘 엄마가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어서 딸내미 등에 빨대 꽂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돈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모를까봐. 총각도 괜히 이 여자한테 봉변당하지 말고 가볍게 만나고 내다 버려요. 어른으로서 조언해주는 거니까 새겨듣고. 시모는 자기가 제 앞길을 완벽하게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모가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딱 그까지였어요. 시모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집 형편은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방 먹였다고 웃고 있는 꼴이 참 보기 재밌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혼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마치 시가가 제게 원흉이라도 되었던 건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부를 얻었어요. 원래 시골촌에 있던 저희 집 본가는 이제 20억짜리 고급 빌라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제 남자친구도 매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려 한 층에 두 가구만 들어가 있는 보기 드문 빌라였죠. 제가 제 입으로 일일이 시모를 설득하면서 증명하려 했다면 입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랑 엄마의 형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산 증인이 되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안 여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시모한테 전부 발설하였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당황한 시모가 자존심 때문이라도 억지로 우리를 의심했는데요. 남자친구가 그 다음 뒤있는 말엔 시모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입을 벌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빠 건물에 장사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재수가 없을라니까 어디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빠 건물에 들어차 있었지? 아빠한테 내쫓으라고 해야겠다. 안 그랬다간 건물값 떨어지겠네.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시부가 하는 가게 건물 주인이 남자친구 아빠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라 좀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도 남자친구 아빠가 해준 거라네요. 남자친구 아빠는 연 매출 1,000억을 쫓고 있는 중소브랜드 대표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기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 호기심이 많고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기자로 열심히 일해서 번듯하게 자수성가해 20억 아파트를 매매한 줄 알았거든요. 말로만 듣던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재력에 당황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시모를 슬쩍 봤더니 시모 또한 아차 싶었는지 얼굴까지 벌개져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시부 가게를 찍기 시작하자 시모가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살살 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시모를 깔봐주었습니다. 어쩌나? 그놈의 입방정 때문에 남편이랑 아들 발목 잡게 생기셨네요. 그러게, 평소 좋은 마음 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속내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얼굴에 죽음도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새 더 늙으셨네. 그런 얼굴로 보험 팔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깔봤던 것처럼 언젠가 한 번은 저도 그 사람을 깔보는 날이 왔으면도 싶었는데 그게 그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모를 잔뜩 조롱해주고 남자친구와 함께 자리를 떴어요. 남자친구는 진짜 그 사람들을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 사람들이랑 한 식구 하느라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는 거 있죠. 자기는 잠깐만 말 섞었는데도 내쫓고 싶을 만큼 숨이 막혔다면서 말이죠. 그 뒤로는 그 사람들 소식을 굳이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비제에 전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좀 잘 맞고 잘 통한다고 해서 덜컥 결혼을 결심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란 걸 알아버렸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 타이밍이 어떨 때 들어야 정답인 건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은 그저 모든 걸 신중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 번 정도는 이혼을 마음에 품어봤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인 해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 관심 있게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을 넘긴 이혼남입니다. 세상 사람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정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분명 세상이 많이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기막힌 운명이 있고 놀랄 만큼 천사 같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 사연은 감사한 분에게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보려고요. 지금부터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주 심성착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인 아내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아서 한눈에 시선을 빼앗겼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아빠가 입원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빠는 간질환 문제로 집에서 관리가 어려워 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빠를 아내가 담당했는데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환자를 대하는 솜씨가 유려하고 센스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목소리도 엄청 여리게 보였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심성 예쁘고 말씨 곱상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운명인 여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이다 라는 촉이 온다던데 제가 그걸 아내를 보고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놓치게 된다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저의 관심을 반겨주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좋아했다 보니까 아내를 귀찮게 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이었죠. 근데 그게 행복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세상이 제 위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겨우 2개월 만났을 뿐인데 저는 평생 아내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었고 평생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판단이라는 거 알지만 제가 감정을 참지 못해 아내에게 청혼을 해버렸어요.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 여자였는데 저와 달리 당시 20대였거든요. 결혼 정년기보다는 빠른 시기라서 당연히 거절당할 거 알고 청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제 청혼을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흔쾌히 말이죠. 아내의 쉬운 결정에 오히려 제가 당황하여 아내한테 억지로 청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해주는 말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오빠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나도 오빠랑 더 일찍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분명 제가 청혼을 했는데 도리어 제가 청혼을 받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랑 아내는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연인이 된 지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온 것 같아서 제가 다 기특했습니다. 저희는 굳이 상견례가 필요 없었기에 우리 집에만 인사를 했던 게 다였어요. 아내는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고아에다가 직업도 월등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미움받을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마음 좋은 분들이거든요. 고아인 아내의 처지를 알고 우리 가족들은 알아서 따뜻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처럼 아내를 기특하게 보았어요. 혼자 장하게 컸다면서 하늘에 계신 사돈이 자랑스럽겠다고 아내의 긴장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도 저희 가족의 관심을 매 순간 감동하며 우리에게 더 잘했어요. 무엇보다 기뻐하긴 아빠가 제일 기뻐했죠. 아내와 아빠는 간호사대 환자로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면서 시부 모시는 마음으로 입원 중인 아빠를 세심하게 보필해 주었어요.
아내는 마치 원래 우리 식구였던 것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는 저녁마다 우리를 꼭 불러서 아내를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인 후에 배웅해주고 그랬어요. 아내가 저희 집안 식구가 되자 집안에 햇살이 든 것처럼 행복에 겨운 날들이 늘어갔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더라도 아빠의 병환이 이유 없이 회복될 순 없잖아요. 아빠는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간 공여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빠의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단기간에 사이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어느 날 아내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아빠 병실로 우리 식구를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간 이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더 늦으면 정말 고비일 수 있거든요. 제가 간 이식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불렀어요. 아내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란 엄마와 저는 당황해서 서로 대답을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나서서 아내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엄마가 거절을 할 것 같았는지 이미 조직 검사까지 다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그건 내가 나중에 사돈 얼굴 볼 낯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거다. 꼭 알맞은 공여자가 나타날 거야. 그 알맞은 공여자가 저예요.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부터 살리고 봐야죠. 전 정말 괜찮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버님 살리겠다는 생각만 해주세요. 아내는 아빠를 꼭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는 아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끈질기게 반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 집안이 지옥 같긴 했었거든요. 아빠를 위해서 저랑 엄마 둘 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가 나오는 바람에 하루하루 공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 숨통을 트이게 해주겠다고 아내란 은인이 나타나 제안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우리에게 이식을 허락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은 저희 가족이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내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내 덕분에 마음이 놓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끝내 저희는 아내가 저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식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리 마음이 고운 사람이 또 있을까? 아가, 내 평생 너한테 이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절대 너의 선한 마음을 잊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아빠는 아내의 간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날로 우리 식구는 아내에게 고마워서 더 잘했습니다. 저 또한 제 생명의 은인인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느꼈어요. 이렇게 큰일을 해준 아내한테 그저 고맙다고 인사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아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던 건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아빠가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장만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빠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짠돌이어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흥청망청 내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그런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에 저랑 엄마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금방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러려고 이식해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선물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시애비한테 다 말하거라. 우리 새아가한테 나가는 돈이면 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아빠가 능청스럽게 아내의 거절을 거절했어요. 아내는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표정에서 미안한 기색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아내가 마음 편히 먹었으면 해서
생명의 대가로 그만한 값어치를 받는 건 충분하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아빠도 건강을 회복했고, 더는 흠나올 데 없는 우리 식구를 보면서 저는 왠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아빠 이식을 무사히 마친 후 사랑만 가득했던 저희 집안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흉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아내 덕분에 집안에 행복이 깃들었다가 아내 때문에 그 행복이 우환으로 변해갔어요. 아빠한테 간 이식을 해준 아내는 건강 회복 때문에 일을 쉬더니 저한테 별다른 말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처음에는 몸이 많이 안 좋나 체력이 딸리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인스턴트를 폭풍으로 먹는 걸 보곤 이제 몸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복직을 안 해서 좀 걱정되었어요. 돈을 안 벌어서 걱정이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간 고아로 고군분투 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몸을 이제야 왕창 쉬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놀고 먹는 백수꼴로 보였어요. 하지만 무어라 터치하지 않고 이해해 줬습니다. 아내가 그간 열심히 살았으니까 결혼하고 가족이란 울타리가 생겨서 안정감이 들어 쉬고 싶겠지 라고 합리화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요. 여보, 많이 바빠? 나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 라면 하나 먹고 자면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바쁘잖아. 지금 출근 준비 중이야. 라면 정도는 당신이 해 먹을 수 있으면서. 아, 해줘. 나 지금 내일 발라놔서 손을 못 움직여서 그래. 새벽 내내 영화 본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단 말이야. 아내는 밤낮까지 바뀌어서 제가 출근하는 아침까지 깨어 있었다가 제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생활 패턴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도 제겐 하나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죠. 부모님도 아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알지만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이해해 줘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하시고요. 아내가 저렇게 부탁할 때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루다 끝내 아내에게 라면 하나 끓여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가하면 제 스트레스는 한층 더 쌓여요. 아내가 아침에 먹은 라면 냄비를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닌 흔적도 그대로 남겨두고 옷이고 속옷이고 전부 바닥에 널어놔요. 집안일도 다 방치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집구석이 저의 퇴근을 반기고 있죠.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아내의 태도에 정말 턱끝까지 할 말이 차올랐지만 우리 집안의 은인인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간이식을 해줄 때만 해도 제가 아내를 향해 속으로 다짐했었거든요. 아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다 감싸주겠다고 말이죠. 그만큼 아내에게 고마워서 아내가 뭘 하든 다 보듬어줄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때의 다짐을 수천 번 되뇌며 저 혼자 바깥일, 집안일을 다 하며 지냈어요. 내 아내가 잠깐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천사 같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아빠한테 받은 오피스텔에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오피스텔 관리만이 아내를 움직이게 했어요. 입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주려고 외출을 했거든요. 그때만이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 되는 아내에게 저는 차비하라고 용돈 2, 3만 원씩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럼 아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내가 나아지길 바랬던 저의 바램은 끝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엄마가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 와서는 차 한 대만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그걸 아빠가 해줬어.
경차는 또 창피해서 싫다고 귀엽고 세단 하나 뽑았다. 돈이 얼마나 들은 줄 아니? 너네 아빠도 그만한 차는 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건 좀 그렇더라. 뭐라고요? 아내가 차를 뽑아달라 했다뇨.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럼 아내가 지금 차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한 일주일 됐나? 어쩐지 네가 말이 없어서 전화해봤더니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설마 너도 허락한 사실인가 싶어서 더 말 못하고 있었잖아. 그럴 리가요.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아빠는 그걸 왜 해줬대요? 아빠도 아내가 일 안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왜 해줬겠니? 그놈의 은인이니까 그렇지 뭐. 네 아빠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 며느리가 부탁하는 거면 다 들어주겠다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런 마음 들겠지. 그런데 며느리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원래 이런 거 무턱대고 바라는 애 아니지 않았어? 당연히 아니었죠. 제가 아는 아내도 부모님이 아는 아내도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는 걸까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느꼈나 봅니다. 아내가 간이식을 해줘서 우리 아빠를 살려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빌미로 먼저 나서서 차를 요구했다는 건 무례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적어도 저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아빠의 생명과 오피스텔 값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외로 뭘 더 해줄 순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닌 아내가 먼저 아빠한테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분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면 좋게 좋게 풀어서 아내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왔을 거예요. 지극히 제 기준인데 저는 아내의 행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오면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집안이 컴컴하기만 할 뿐 어디에도 아내가 없는 겁니다. 평소처럼 자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다 왔다고 하대요. 바깥에 나온 김에 다른 일을 보느라 늦었다고 5분 뒤에 도착한다더라고요. 저는 집을 내려가 건물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아내한테 차가 있다면 차를 타고 올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자 시계만 보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5분 정도 뒤에 세련되고 무난한 검은색 세단이 건물 입구로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건물 안 주차장으로 안 들어오고 입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거 목격했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곤 또 복잡하게 머리를 굴렸죠. 아내가 당연히 운전석에서 내릴 거라는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조수석에서 내렸다는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엄마 말로는 아빠가 아내한테 차를 사줬다고 했거든요. 그게 저 차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 차는 뭐고 또 저 운전자는 누구지? 그것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차 번호만 찍은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들어오는 아내에게 엄마한테 들었던 사실을 물어봤어요. 응, 내가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했어. 모르고 있었어? 나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당신한테 말한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 원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그래서 차는 왜? 당신 일도 안 하면서 차가 왜 필요한데? 뭐야, 말 서운하게 하네. 일 안 하는 사람은 차 있으면 안 돼? 나도 다 필요해서 사달라고 한 거야. 설마 아까워서 그래?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아버님 은인인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나랑 의논할 순 있었잖아. 내가 당신 차 사지 말라고 종용하겠어? 그냥 당신이 갑자기 차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아빠가 당황할 수도 있고 오해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버님이 날 나쁘게 볼 게 뭐 있어? 나쁘게 봐서도 안 되지. 나는 엄연히 생명의 은인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어.
이날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빠한테 간이식해준 걸 권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척 당황스러웠던 저는 저도 모르게 지금 우리 아빠 이용하는 거냐고 아내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서운해하며 삐쳐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내한테 차는 어쨌고 얻어 타고 온 차는 뭐냐는 걸 묻질 못했어요. 그날 밤은 저도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빨리 틀어질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역시 결혼하기 전 상대방과 사계절을 함께 해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어요. 간호사로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아내의 천사 같은 모습이 결코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 괴로웠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러 간다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일부러 회사의 연차도 양해를 구하고 당일에 급하게 냈죠.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연차를 낸 거지만 제게는 아내를 미행하는 것이 실제 제 목숨이 달린 문제와도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미리 차에 올라탔고 아내는 아파트 건물을 좀 나가더니 지난번에 본 그 검정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또 조수석이었죠. 제가 지난날 사진으로 찍어놨던 차 번호랑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차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작정하고 그들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세단이 도착한 곳은 당황스럽게도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아내에게 선물로 준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이었죠. 이미 그때부터 설마 싶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들이 주차하길래 내리지 않고 지켜만 봤는데 운전석에서 웬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의심으로 가득 차올랐던 제 마음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끝내 폭발해버렸어요. 아내가 그간 바람 피우면서 놀고 먹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해버린 셈이잖아요. 정말 살이 떨렸고 화가 나서 핸들 잡고 있던 손에도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보고자 노력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던 저는 차에서 내려 끝까지 그들 뒤를 쫓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제 두 눈에 담고 아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몰아붙일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들 뒤를 따르며 내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층수 멈추는 곳이 어딘가 지켜봤죠. 역시나 아빠가 준 오피스텔 호수라는 걸 알고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오피스텔을 사이좋게 같이 올라갔다면 그 남자가 거기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내랑 같이 두 집 살림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해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뒤따라 엘리베이터 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호수 앞에 섰습니다. 모든 걸 끝낼 마음을 먹었더니 그간 짧았던 결혼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든 아내를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을 관두고 바로 초인종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서 반응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인터폰으로 확인이라도 할까봐 저는 일부러 인터폰 안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예상대로 운전석에서 내렸던 그 남자더군요. 저는 바로 그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실망은 절망이 되었고 직접 마주보니 분노를 더 참기 힘들었어요. 주위에는 아내 것으로 보이는 옷, 속옷, 장신구, 개인용품 등등이 보였습니다. 제가 주위를 쭉 둘러보다가 황당해서 헛웃음 터뜨리니 아내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여보가 여길 어떻게 왔어?
설마 내 뒤밟은 거야? 이 상황에 그게 중요하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태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서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가 사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우리 이상한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야. 옛날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무슨 변명을 대도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설득시키진 못해. 이렇게 증거가 수두룩빽빽한데 어떤 멍청이가 그딴 해명에 속겠어. 내가 당신 많이 좋아했다고 이런 것도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네가 우리 아빠를 살렸다고 해서 내가 네 불륜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더는 못 참아주겠다. 그만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마저 싫어서 저는 아내를 강하게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힘없이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 아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간남이 나서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어떻게 여자를 때려요? 우리 누나가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뭐라는 거야? 상황 파악 안 돼요? 그쪽이 지금 무슨 짓에 가담한지 모릅니까? 남의 가정 망쳐놓은 주제에 정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상간자 새끼인 건 똑같으니까. 저는 상간남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열자마자 뒤에서 상간남이 누나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쇼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싶어 돌아봤는데 아내가 기절해 있는 겁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결국 쇼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 그들 상황극에 넘어가 줄 리 없잖아요. 무시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순간 상간남이 서럽게 울면서 119까지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당황한 저는 속는 셈 치고 다시 아내에게 가봤습니다. 제대로 확인한 아내는 정말 의식 없는 모습이었어요. 코피까지 흐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정신 차려보라고 흔들었는데도 아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었고 감은 눈 사이로 흰자만 보였습니다. 상간남이 신고한 119가 뒤늦게 도착하고 저는 보호자 자격으로 급히 구급차를 같이 올라탔어요. 그런데 상간남도 따라오더라고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저는 눈물까진 안 흘렸는데 상간남 혼자 구급차 떠나가라 울면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구급차에서 내리고 응급실로 향할 때까지 상간남이 아내 곁을 못 떠났어요. 처음엔 저도 정신없어서 상간남의 존재를 신경 써줄 여력 안 되었지만 나중에는 심기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못 듣게 작은 목소리로 상간남한테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괜히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가시죠. 아무리 저랑 아내가 이혼할 사이라곤 하지만 저 아직 아내 남편이에요. 지금 그쪽 상당히 선 넘고 있거든요. 상간남은 아직도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곧 울음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째려보면서 제 멱살을 잡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지금 당장 멱살을 잡고 싶은 입장은 저인데 되레 저를 상간남 취급하듯 노려보는 상간남이 황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아내 보호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남을 밀어내고 바로 손을 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마저 상간남이 먼저 손을 들면서 먼저 나서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저는 상간남에게 성질을 내려고 이봐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간남이 간호사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말 때문에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랑은 무슨 관계세요? 남동생이에요. 우리 누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는 어디서 기다리면 되죠? 상간남이 정신 못 차리고 간호사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다가 뒤늦게 걸음을 뗐어요.
저 멀리 앞장서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상간남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남동생이라니 아내는 분명 저랑 결혼할 때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웬 말인 건가 싶었어요. 뜻밖의 상간남의 정체에 상당히 혼란을 느꼈죠. 상간남 말이 거짓말일 수도 없는 게 수술 동의서 때문에 가족관계 조회가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랑 이 상간남이랑 그 병원을 자주 방문했는지 이력에 남아 있었다는 것에서 저는 상간남이 아내의 남동생이 맞다는 걸 더 의심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남동생이 동의해주는 덕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그 남동생 둘이 수술실 앞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겨우 눈물을 그친 그 남동생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쉽게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남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남인 그 남자가 알아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누나가 말하지 말래서 말 못했어요. 사실 우리 누나가 좀 많이 아파요. 누나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처남이 해주는 아내의 실체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었고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혈관 질환이 있어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만난 시점에 선고를 받았고 곧 죽음을 앞두었던지라 삶의 의지가 없었는데 저를 만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대요. 저를 많이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두근거림도 느꼈고 또 그로 인해 다시 사는 기분을 느껴서 좋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혼했을 때 아내는 그 청혼을 받아주고 나서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그때 처남이 아내의 고민을 많이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끝내 청혼을 거절하지 못했던 건 아내가 마지막 이기심을 발휘했던 거랍니다. 아내가 죽기 전 행복한 기억 하나 정도는 갖고 가고 싶어서 끝내 저한테 병 있다는 고백을 못하고 결혼을 진행했다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도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어요. 신혼 시작부터 아내 마음엔 이미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 때문에 아빠에게 흔쾌히 간 이식을 해줬던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1년 후면 죽을 몸이니 간 떼어주는 것이 무섭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 뒤로도 아내는 우리 가족들 몰래 속으로 죄책감을 키워갔는데 우리 가족이 날이 갈수록 과한 사랑을 주자 불안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갈수록 커져가는 행복감에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사실을 밝혀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병환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에 실망할 가족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던 아내는 결국 선택한 방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혼을 당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막장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남을 이용해 불륜을 연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처남이 오피스텔에서 지냈던 것도 불륜을 가장하기 위한 그림이기도 했지만 월세에 전전하며 취업 준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처남을 위해 아내가 몰래 그곳에 살도록 해준 이유가 크더라고요. 차까지는 받아낼 생각이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도통 안 해서 아내는 결국 식구들에게 상처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차는 처남에게 줬다고 했어요. 아내는 진짜 차를 탈 생각은 없었고 식구들에게 인정머리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저희 아빠가 아내한테 진짜 차를 사줘서 아내가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차 명의는 처남한테 돌리지 않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네요. 어차피 아내가 죽으면 다 저한테 돌아갈 재산이니 일부러 처남 앞으로 돌린 명의는 없다고 했어요. 그 사이 다행히도 처남은 편하게 공부해서 편하게 취업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남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믿기 힘든 사실이 전부 진실이라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나온 아내는 다행히도 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한참 호흡기에 의지해 잠을 자고 있다가 뒤늦게 의식을 찾았어요. 아내 손만 잡고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살폈어요. 그리고 서름이 북받쳐 올라서 아내에게 목청을 높여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내가 당신 병 있다고 하면 미워할 거라 생각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미안해. 내가 사실대로 말해줘도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 그래서 더 고지곳대로 말 못하겠더라고. 당신이 나를 끝까지 좋아해 줄 걸 아니까. 당신만 두고 가야 할 때 내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 나 때문에 당신 마음이 많이 괴로울 테니까. 난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괴로운 일이야. 처남이 나한테 끝까지 비밀로 할 거란 건 믿었어? 내가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데 당신한테 용서도 못 빌고 반성도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당신 앞에 죄인으로만 남았겠지. 나는 당신한테 죄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끝까지 남고 싶다고. 제 원망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이미 저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고, 단 한 번도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 없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라 생각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신 덕분이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작별 인사하듯 말하지 마. 나 당신 보낸다고 한 적 없어.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요즘은 시한부 선고 그거 믿을 거 못 돼. 시한부 받고도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옆에서 처남이 대신 말해주길 돈이 없어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몸이 더 망가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마저 제 탓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더 빨리 알았다면 아내가 이렇게 병환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미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내의 병간호를 꼬박꼬박하며 아내 병원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사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정을 우리 식구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모든 사실을 설명 듣고 나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모님 두 분은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서 아내를 딸처럼 보필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랑 처남이랑 같이 아내를 책임져 주셨죠. 당연히 병원비는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셨고요. 그걸로 처남이 감사하다고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부모님이 아들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처남을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러자 처남이 아내가 쓰러졌을 때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아휴, 이 가여운 남매가 어디 또 있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둘이 의지하면서 참 잘 컸다. 남동생이 든든하게 누나 지켜주고 있었으니 누나도 이만큼이나 잘 버텨온 거야. 앞으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래야 누나가 더 힘내서 치료받지. 고맙습니다. 저희 누나 대신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가족 간의 인연은 더욱 끈끈해져서 보기 좋은 모습을 띄었어요. 처남도 우리 가족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고 하는 일 방해받지 않고서 열심히 근무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아내의 상태는 더 이상 가망 없다는 말만 들었으나 치료를 해볼 순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병실에 달력을 걸지 않았어요. 아내가 날짜를 모르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 아내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한 해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고 생활하였습니다. 외출이 가능해서 저랑 데이트도 종종 했고 처남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족여행도 다녔어요. 아내는 갈수록 웃는 날이 늘어갔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이 꼭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럴 때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아내의 병환이 완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고 없이 기절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한 번 쓰러지면 의식을 찾기까지 걸리는 일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내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주로 아내 곁에서 취침을 했지만 생필품 때문에 한 번씩 집에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죽도록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아내 앞에서는 희망을 주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내 몸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가 도통 안 되는데 선고받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날짜를 알고 있는 저희만 갈수록 표정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도 제가 집에만 가면 울고 온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옛날엔 내가 당신 손잡고 우리 식구들 앞에서 눈을 감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꿈을 꿨던 것처럼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사랑해. 아내 앞에선 울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아내와 이별이 가까워오니 이성을 바로잡기가 힘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안 울었는데 제 눈물은 수돗물처럼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를 하늘에서 안쓰럽게 여긴 건지 제 아내에게 작은 기적이 생겨났어요. 아내가 선고받은 1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내가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섣부른 기쁨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날짜를 넘겼어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에 놀란 저는 이 사실을 밝혔고 식구들 또한 전부 놀라서 아내에게 날짜를 가르쳐 줬어요. 가장 어안이 벙벙했던 건 아내였을 겁니다.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상상만으론 안 될 행복을 가득 느꼈네요. 의사 선생님도 잘 이겨내고 있는 아내와 진심을 다해 돕는 가족들이 있어서 일어난 기적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쭉 행복할 일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한참 기운이 좋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 건강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시한부 기한을 넘기기 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다시 으쌰으쌰 힘을 내려 했으나 이젠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를 느꼈을 정도로 아내는 큰 병마와 싸웠어요. 그렇게 아내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1년을 더 산 뒤에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는지 눈을 감기 10분 전쯤에 우리 식구들한테 기운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좋은 기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들 저한테 은인이에요. 제 동생한테도 좋은 가족이 되어준 거 정말 감사해요. 꼭 잊지 않을게요. 가족들에게 끝인사를 한 아내는 제게 개인적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는 잠을 자듯 그렇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 자리를 한동안 뜨지 못하고 정말 많이 오열했어요. 사람이 숨을 거두고 나면 인체 중 청력 기능이 가장 늦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내 손을 잡고 울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네요. 그 뒤로 저는 공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전부 제게로 왔고 아내가 아빠한테 받았던 재산도 전부 저한테 상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희 가족한테서 조금도 욕심낸 것이 없었고 가져간 거라곤 저희들과 함께한 추억밖에 없었죠. 첫인상부터 천사로 보였던 아내는 끝까지 천사가 맞았네요. 제게 곁에 잠깐 머물다간 하늘의 소유물이었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잠깐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해서 재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랑 헤어졌다고 해서 홀로 남은 처남과 남처럼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처남을 근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2주에 한 번은 와서 같이 밥을 먹곤 해요. 원래 아내 것이었던 오피스텔이랑 차는 제가 처남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아픈 아내를 보필하면서 홀로 마음고생 많았을 처남이 앞으로는 돈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싶었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아내에게 갚을 평생 은혜를 처남에게 대신 갚아줄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랬던 것처럼 처남에게도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면서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셨어요. 저희가 여전히 끈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아내가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아내의 심성이라면 분명 저희 가족의 행복을 더 빌면서 앞길이 순탄하도록 보좌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만큼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이 글을 아마 아내에 관한 저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네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에 제게 이렇게 아내의 기억을 또 한 번 떠올려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부디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